초가을 아침, 서울 외곽의 작은 산에 해가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엔 낙엽 냄새와 이슬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죠. 형광색 조끼를 입고 낡은 모자를 쓴 허리 굽은 노인이 등산로를 따라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비닐봉투, 다른 손에는 집게를 들고 있었어요. 장호식은 72살이지만 그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확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물티슈 한 장까지 놓치지 않고 집어 올렸죠. 등산로를 오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장호식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귀찮은 존재처럼 대했어요. 어르신, 거기 좀 비켜주세요. 사진 좀 찍게. 젊은 여성이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으려다 장호식을 발견하고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장호식은 말없이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자 다른 등산객이 지나가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와 냄새. 아저씨 땀 좀 닦으세요. 장호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죠. 지나가던 한 남자가 라면,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등산로 옆에 버렸습니다. 장호식은 아무 말 없이 그것까지 주워 담았어요. 군데군데 벗겨진 손등, 그리고 그 손에는 녹슨 군번줄이 단단히 감겨 있었죠. 장호식은 군번줄을 꽉 쥐었다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어요. 이 산은 내가 작전 뛰던 곳이야. 전우들을 여기 두고 내려왔지. 매일 올라오는 이유는 아직 그 친구들한테 제대로 인사를 못해서지. 장호식의 마음속 목소리가 나직이 흘러갔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 뒤에는 오래된 슬픔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비밀이었죠. 산길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어요. 장호식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기억과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까마득히 오래된, 하지만 그에게는 어제처럼 선명한 기억들과 말이죠. 그 고요함을 깨며 갑자기 시끄러운 목소리가 산기슭에서 들려왔습니다. 장호식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장호식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군번줄은 더욱 단단히 움켜쥐어졌어요.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듯했죠. 햇살이 점점 더 강해지며 산길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호식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전우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은 언제나 그를 책망하는 듯했죠. 그 고요함을 깨며 건달 셋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등산복 대신 화려한 색상의 추리닝을 입고 발에는 등산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선글라스를 걸쳤고 목에는 반짝이는 금체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투 안에는 소주병과 라면, 삼겹살, 가스버너가 보였죠. 야, 여기네. 사진 찍으면 인스타 박제감. 가장 키가 큰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산속의 고요함을 한순간에 깨트렸어요. 다른 등산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힐끗거렸습니다. 그러나 건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댔죠. 그들은 장호식을 발견하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계시네. 청소하시네. 아이고 고생 많으셔요. 장호식은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주우며 그들을 피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장호식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젊어 보이는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고 장호식이 주운 쓰레기 옆에 일부러 꽁초 하나를 툭 버렸죠. 어차피 주우실 거잖아요. 저희도 돕는 거죠. 새 남자는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장호식은 잠시 담배꽁초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게로 그 꽁초를 주워 봉투에 넣었죠. 건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김밥 포장지, 물티슈, 소주 병뚜껑까지 추가로 버렸습니다. 장호식은 아무 말 없이 그것들도 다 주웠어요.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돋아났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야, 오늘도 시끌시끌하게 힐링 한판 가자.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형님, 고기랑 라면 꺼내고. 산에서 구워 먹는 게 진짜 맛이죠. 다른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건달들은 낄낄대며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눈에 띄게 쓰레기가 늘어났어요. 장호식은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우며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죠. 주변 등산객들은 건달들을 피하거나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지만 직접 건달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장호식의 손에 쥐어진 군번줄이 햇빛에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건달들의 뒷모습을 따라갔어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익숙함이 그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호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군번줄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건달들이 사라진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시작되는군. 장호식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한 듯했죠. 그는 다시 묵묵히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의 뒤로는 깨끗해진 등산로가 이어졌어요. 건달 셋은 정상 부근에 자리를 잡고 이미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넓은 바위 위에 돗자리를 펴고 가스버너를 설치했죠. 지글지글 삼겹살을 굽는 소리와 함께 진한 고기 냄새가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주병이 돌아가며 각자의 술잔이 채워졌어요. 형님, 이런 게 진짜 인생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해봤다가 이렇게 확 벗어나니까 천국이네요. 중간 키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자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러게. 매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돈만 많으면 산 위에 집이라도 하나 지을 텐데.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입에 소주를 털어넣고 삼겹살 한 점을 집어먹었어요. 고기 기름이 그의 입가로 흘러내렸지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파티가 한창일 때 가장 젊어 보이는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깊게 한 모금을 빨아들였죠. 그리고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와, 진짜 전망 미쳤다. 이런 데서 살면 평생 우울증 같은 거 절대 안 걸릴 것 같아. 그는 말을 마치고 담배를 몇 번 더 빨았습니다. 그리고 다 피운 담배꽁초를 산 쪽으로 휙 던졌어요. 꽁초는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곳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몇 분 후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야야야야. 이거 진짜 불 붙은 거 아냐?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담배꽁초가 떨어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짙어지는 연기였습니다. 아씨, 빨리 꺼야 돼. 가장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셋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갔어요. 한 명은 발로 흙을 덮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물병을 들고 물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이미 낙엽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안 되겠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빨리 신고해야 돼. 중간 키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바보야, 신고하면 우리가 저지른 거 들통나잖아. 벌금 물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불길은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작은 나무까지 타오르기 시작했죠. 안 되겠다. 튀자.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농담기가 없었어요. 세 사람은 급하게 자신들의 물건을 챙겼습니다. 가스버너와 소주병, 돗자리를 모두 비닐봉지에 구겨 넣었죠. 그들은 산불이 번져가는 것을 뒤로 한 채 급하게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는 달리 허둥지둥했어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뒤에서는 연기가 점점 더 짙어져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이 하나둘 불길을 발견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건달들은 더욱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건달들이 급하게 산 아래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허둥지둥 내려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교차했어요. 뒤에서는 점점 더 짙어지는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제는 다른 등산객들의 비명소리와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빨리 내려가자. 누가 우리 얼굴 봤을지도 몰라.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셋은 다른 등산객들과 부딪히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갔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들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산불에 대한 걱정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기 소방서에 신고해야 해요. 한 등산객이 소리쳤어요. 이미 신고했어요. 모두 안전하게 내려가세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건달들은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이제 중턱쯤 내려왔고 산 아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도로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좁은 산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장호식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등에 쓰레기 봉투를 메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죠. 비키세요, 아저씨. 가장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호식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길을 막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산에 불났어요. 빨리 비키라고요. 중간 키의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장호식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장호식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려 했어요. 이봐요, 노인네. 비키란.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장호식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순식간에 덩치 큰 남자의 손을 잡아채더니 그의 목덜미를 꺾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두 명은 충격에 휩싸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로 커졌고 입은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본 장면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장호식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이제 군인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등에 맨 쓰레기 봉투가 있어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너희들, 산을 태웠구나. 장호식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단정이었어요. 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서 있을 뿐이었죠. 덩치 큰 남자는 바닥에서 신음하며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장호식을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대들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세 건달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까의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표정만 남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점점 더 큰 연기와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노인이 더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산불보다 더 예측할 수 없고 더 위험한 존재로 말이죠. 건달 중 중간 키의 남자가 장호식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눈을 부릅뜬 채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저 눈빛, 혹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듯 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장호식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흑백의 영상처럼 또렷하게 떠오르는 장면들. 해군 특수전전단, 일명 UDT 훈련소. 그곳에서 훈련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던 교관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장호식 교관님.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하지만 장호식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장호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래. 널 기억한다. 박성준. UDT 63기 중퇴자. 장호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준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다른 두 남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성준아, 이 노인이 뭐야? 가장 젊은 남자가 물었어요. 성준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UDT.
내가 젊었을 때 들어갔다가 중퇴한 부대야. 그리고 이분은 그때 나를 퇴출시킨 교관님이셔. 화면이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20년 전 UDT 훈련소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젊은 장호식은 엄격한 표정으로 훈련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성준도 있었죠. 박성준, 그 태도가 뭐야? 똑바로 못 써. 장호식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준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친 노인네.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 말이 장호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장호식은 성준 앞에 서서 냉철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 부대는 내 놀이터가 아니다. 여기서 배우는 규율과 정신은 내 목숨뿐 아니라 전우들의 목숨과도 직결된다.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그날로 성준은 부대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원한이 가득했어요. 현재로 돌아와 성준은 여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장호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두 남자도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형, 이 노인네가 진짜 UDT 교관이었어. 가장 젊은 남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설적인 교관이셨어. 그런데 이런 데서 만나다니. 장호식은 여전히 묵묵히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일어난 실수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호식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건달들은 그 움직임에 긴장하며 경계했어요. 하지만 장호식이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닌 낡고 녹슨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어요. UDT 3기.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그때 전우들을 잃었다. 장호식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마치 천둥처럼 건달들의 귀에 울렸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다른 두 명도 입을 다물고 숨죽이며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작전 지역이었어. 내가 지키고 싶은 산이었고 너는 또 태웠어. 똑같이. 장호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날아와 건달들의 가슴을 찔렀어요. 특히 성준은 마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성준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장호식은 천천히 군번줄을 쥐었습니다. 73년 이 산에서 대북 침투 작전이 있었다. 나와 두 명의 전우가 잠복 중이었지. 그때 누군가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됐고 결국 두 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장호식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마치 그곳에 두 전우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로 매일 이 산을 청소하며 그들에게 사과하고 있어. 내가 보기엔 늙은 청소부겠지만 나는 아직 임무 중이야. 건달들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성준은 전신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이 훈련소에서 퇴출당한 이유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율과 책임감의 중요성. 그것이 단순한 군기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교관님, 전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성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장호식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나. 지금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뒤에서는 산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등산객들의 비명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장호식은 고개를 돌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누군가 희생될 수도 있어. 너희가 그냥 재미로 버린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그 말은 건달들에게 무거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뿐만 아니라 깊은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성준은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관님. 성준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장호식은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책임져야지.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진실을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방차와 경찰차가 산 아래 도로에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부산스러운 움직임과 사람들의 외침이 더 크게 들려왔어요. 여기 위험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확성기를 통해 전달되는 안내방송이 산 아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장호식은 잠시 귀를 기울인 후 건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해. 장호식의 목소리는 이제 명령이 아닌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성주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요. 다른 두 명도 마지못해 그를 따랐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는 여전히 목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오는 소방관들과 마주쳤어요. 소방관들은 장비를 짊어지고 숨을 헐떡이며 산불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선두에 선 소방관이 물었어요. 성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상 부근입니다. 저희가 실수로 담배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경찰에게 진술하세요. 지금은 모두 빨리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시민구조대가 자원해서 소방관들을 돕고 있었어요. 물병을 나르거나 대피하는 사람들을 안내하거나 다친 사람들을 돌보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이 곧바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성주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렸고 그것이 산불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경찰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현장 진술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소방관이 장호식에게 다가와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경례를 했어요. 혹시 예전에 그 작전에서 살아남으셨던 분 아니십니까? 소방관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호식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UDT 전설 장호식 교관님에 대해서요. 아버지도 해군이셨거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장호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어요. 무시당하던 청소부 노인에서 존경받는 영웅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장호식 교관님이십니다. 특수전 부대의 전설이신. 소방관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호식은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담담했고 묵직했습니다. 산불은 많은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빠르게 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장호식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의 모든 뉴스 헤드라인에는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산불 진화 도운 청소부 노인, 알고 보니 UDT 전설 퇴출당한 제자, 다시 마주한 교관의 참교육. 기사에는 장호식의 과거와 그가 매일 산을 청소하는 이유, 그리고 산불 현장에서 퇴출당했던 제자와 재회한 사연이 상세히 실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많은 이들이 SNS에 그의 사진과 함께 존경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호식 본인은 그런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복장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 다른 손에는 집게를 들고 말이죠.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의 녹슨 군번줄은 손에 쥐어져 있지 않고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산길은 어제의 혼란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어요. 작은 면적만 그을린 채 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등산객들은 평소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그건 산불 소식 때문이 아니라 장호식을 보기 위해서였죠. 장호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덕분에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장호식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장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미소는 오래된 세월만큼 깊고 따뜻했습니다. 장호식은 여전히 묵묵히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무시와 조롱 대신 존경과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성준과 그의 친구들이 다시 산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슬리퍼나 추리닝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들은 장호식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성준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장호식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들인다. 하지만 기억해라. 너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반성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희가 산불 복구 작업과 환경 정화 활동에 자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호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성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작은 제스처에는 용서와 격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장호식은 산 정상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슨 군번줄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지켰어. 이제 조금은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아. 그의 말이 저녁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장호식은 일어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장호식의 실루엣이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뒤로는 이제 깨끗한 산길만 남았어요. 마치 그가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깨끗함과 질서와 존경이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겨울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내복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난방을 끄고 자신의 방만 춥게 두었기 때문이죠. 결혼 3년째, 이젠 익숙해진 일상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시부모님 아침 식사를 챙기고 남편 출근 도시락을 싸죠.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혼수도 없는 집구석. 딸년이 뭘 안다고 하는 소리를 묵묵히 들어야 했어요. 소연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자신이 남편 집안에 비해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하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사랑하면 되지라며 소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말을 믿고 시집왔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소연아, 오늘 김장해야 하니까 일찍 나와서 준비해. 아침 6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소연은 눈을 떴습니다. 백포기. 시어머니가 부르는 친척들 목까지 소연 혼자서 해야 하는 김장이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날 때까지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만져도 시어머니는 너희 집에선 김장도 안 하냐라는 말만 던졌죠. 남편은 어땠을까요? 옆에서 그저 엄마 말 좀 들어. 우리 집 전통이야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쓰라린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소연은 그저 참았어요. 제사 음식도 15개나 되는 제사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준비해도 상차림이 예쁘지 않네라는 말만 돌아왔죠.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소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그러자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만 해도 충분해. 집안일은 내 몫이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하기 전 꿈꾸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또 하루를 견뎌냈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군요. 단 한마디, 한 번의 사건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불만은 폭발했어요. 애도 못 낳는 년이 무슨 며느리야. 우리 집안 대는 누가 이어. 그 말에 소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남편은 또 침묵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는 소연의 말에도 내가 문제겠지라며 외면하기만 했죠. 소연은 혼자서라도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만 돌아왔죠.
소연의 눈물은 이제 마를 대로 말랐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소연의 삶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이제는 아침밥상에서조차 소연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 게 최대 실수였어. 대대로 이어온 가문에 내가 끊어질 줄이야. 소연은 젓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 하나하나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죠. 남편은 식탁 건너편에서 신문을 보며 귀를 막았습니다. 소연이 절실한 눈빛으로 도움을 청해도 그저 알아서 해결해라는 말뿐이었어요. 소연이 병원 검사지를 보여주려 할 때마다 남편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모르는 사이 남편은 자신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깊숙이 숨겨두었죠. 당신도 검사 받아볼래?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내가 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았어. 그 말에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어느 추운 겨울날 소연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 놓인 낯선 여자 구두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한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들렸어요. 우리가 얘기 좀 했는데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봤죠. 우리 아들이 재혼하기로 했어. 이 사람은 우리 집안과 어울리는 명문가 딸이야.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이엔 미래가 없어.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옷가지를 모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짐을 싸기도 어려웠죠.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어요.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짐은 놓고 가. 내가 가져온 것도 없으니 가져갈 것도 없지. 하지만 제 옷이라도 다 우리가 사준 거야.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가. 추운 겨울밤 소연은 얇은 옷 한 벌만 입은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소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소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연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밤을 보냈어요. 해가 뜨자마자 소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떠돌던 소연은 결국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소연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죠. 차가운 바닷물이 발끝을 적셨어요. 여기서 끝내면 어떨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생각에 소연은 한 발 더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죠.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례식이었죠. 소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관을 메고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결국 마지막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거였죠. 그 순간 소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죽음 앞에선 다 평등하구나. 나처럼 천한 사람도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 소연은 천천히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차갑게 몸에 달라붙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소연은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장례를 진행했던 장의사였죠. 용기를 내어 다가간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실례지만 장의사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은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나요, 아가씨? 저도 그 일을 하고 싶어서요. 노인은 잠시 소연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쉬운 일이 아니오. 사람들의 마지막을 정성껏 보내는 일이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은 아니라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노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서울에 큰 장례학원이 있어. 거기서 배우면 도움이 될 거요. 소연은 그날 밤 작은 여인숙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김소연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새 이름을 정했죠. 정윤이. 누군가의 마지막을 준비해주는 사람, 정윤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내 서울행 버스표를 샀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소연은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죠. 그곳에 자신의 과거를 모두 묻고 이제 정윤이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윤이는 낯선 도시의 냄새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외톨이였죠. 주머니 속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꽉 쥐고 노인이 알려준 장례학원 주소를 찾아 나섰어요. 골목을 몇 번 돌아 마침내 낡은 간판이 달린 건물 앞에 섰습니다. 혹시 장례학원 등록하러 왔는데요. 정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접수처의 중년 여성은 정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등록금은 선불이에요. 300만 원. 정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진 돈은 겨우 150만 원이 전부였죠. 반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갚을 수 있을까요? 여성은 한숨을 쉬었어요. 원장님께 물어볼게요. 기적적으로 원장은 정윤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장례식장에서 자비를 하는 조건이었죠. 정윤이는 그렇게 낮에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염습 보조 일을 맡았는데 시신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렸죠. 괜찮아요? 선배 장의사가 물었습니다. 정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손을 떨며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정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배웠죠. 시신을 대하는 법, 유족을 위로하는 말, 장례 절차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익혀나갔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장의사, 왜 하필 그런 일을?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죠. 정윤이는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아픈 건 여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정윤이는 본격적으로 장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독립 의뢰였죠. 노인의 시신을 염습하는 일이었어요. 정윤이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머니를 대하듯 정성껏 시신을 닦고 옷을 입혔죠. 유족들은 그녀의 태도에 감동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정윤이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거야. 세월은 흘러갔어요. 3년, 4년. 정윤이는 점점 인정받는 장의사가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염습 실력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정윤의 장의사가 모시면 고인이 편안하게 가신다는 말이 돌았어요. 5년이 지났을 때 정윤이는 서울 최고의 장의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약은 3개월 전부터 해야 했죠. 정윤이는 이제 자신만의 작은 사무실을 가지게 되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소연이 아니었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과거의 기억이 찾아올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정윤이가 서울에서 새 삶을 일구는 동안 그녀를 내쫓았던 이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소연의 전 남편은 재혼한 지 한 달 만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새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한 날, 그는 환희에 찬 얼굴로 집에 돌아왔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우리 아기. 새아내는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어요.
남편은 미소를 지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근데 벌써 4개월이라고. 네, 그래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있었나 봐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아내는 계획적으로 그를 속여 재산을 노리고 있었죠. 우리 바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곧 이혼하고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결혼 전 새아내 명의로 옮겨둔 부동산, 공동 명의로 만든 통장.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의 80%를 잃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아들의 실패한 두 번째 결혼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며느리만 안 괴롭혔어도. 후회의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지만 이미 늦었죠. 시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는 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꼭 나으실 거예요. 아들은 병상 옆에서 손을 잡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체념으로 가득했어요. 소연이. 그 애가 어떻게 지내나 모르겠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어요. 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아들은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호화로운 집은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시어머니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소연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만 않았어도. 6개월 후 시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장례 준비를 위해 여러 장례식장에 문의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예약이 꽉 차 있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지인이 조언했습니다. 요즘 정윤이 장례사가 최고라더군. 3개월 대기가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연결해 줄게. 그렇게 기적처럼 정윤이 장례사의 예약이 잡혔어요. 아들은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 정윤이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 그는 알지 못했죠. 자신이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윤이는 예약 명단을 확인하다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들. 정윤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소연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자신을 내쫓았던 이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꽃향기와 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윤이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장례 준비를 점검했어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방문객들이 도착하기 전 모든 것이 완벽한지 살폈죠.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장례사님, 유족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보조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내해 드리세요. 현관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 전 남편이었죠. 정윤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윤이 장례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정윤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죠. 5해 동안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 자신감 넘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라는 이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머님 모시러 왔습니다. 염습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정윤이는 전문적인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장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정윤이는 완벽한 장례사였습니다. 시신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유족들을 세심하게 배려했죠. 아무도 그녀가 과거의 소연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장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기는 처음이네요. 전 남편의 친척이 말했습니다. 정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인을 마지막까지 존중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헌화 시간이 되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국화를 들고
고인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남편의 차례가 왔어요. 그가 국화를 들자 꽃 사이에 작은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은 무심코 그것을 펼쳐보았죠. 김장 100포기, 제사상 15개. 다 갚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그 눈매, 그 입술, 그리고 품위 있는 자세 뒤에 숨겨진 과거의 흔적을 발견했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윤이는 그저 침착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시선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남편은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메모를 보며 계속 떨고 있었죠. 장례식은 계속되었어요. 정윤이는 차분하게 절차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세련되고 전문적이었죠. 과거 천대받던 그 소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거기에는 존경받는 전문가 정윤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아 계속 정윤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맨몸으로 내쫓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마지막을 책임지고 있었죠. 장례식이 한창일 때 남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정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정윤이는 놀라지 않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죠.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시죠. 한적한 상담실로 들어선 둘. 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의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소연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윤이는 손에 들고 있던 염습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연이죠. 정윤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요. 남편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날, 내가 널 내쫓았던 날 이후로 어떻게 지냈니? 정윤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때는 소연이었죠. 지금은 정윤이에요. 미안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정윤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승리한 사람의 평온함만 있었죠.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다만, 어머님의 마지막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 말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윤이는 덧붙였어요. 염습 시간이에요. 오실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함께 염습실로 향했습니다. 정윤이는 장갑을 끼고 시어머니의 시신 앞에 섰어요. 모든 조문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직접 나섰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제대로 보내드려야 하니까요. 정윤이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어주고 옷을 정성스럽게 입혔어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몸을 다루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존중과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했어요.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죠. 염습이 끝날 무렵 정윤이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염습이 끝나고 정윤이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정윤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직업적 양심이죠.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는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정윤이는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염습실을 나섰고 남편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노란 국화 향기가 가득했던 장례식장은 이제 정막만 감돌았어요. 남편은 초라한 몰골로 상주복을 벗으며 빈 식장을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지막 정리를 하던 그때 접수대에 놓인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례 예약자 명단. 무심코 넘기던 그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장례 예약자 이름 정윤희 구. 김소연 생년월일 1986년 3월 27일.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문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정윤희가 이 장례를 미리 예약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얼굴, 처음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그 여자의 눈빛, 그 말투, 그 손길. 모든 것이 이제야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앉았어요. 이 장례식 전체가 자신이 쫓아냈던 그 김소연의 연출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주도 아닌 그녀가 먼저 이 장례를 예약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수첩을 뒤적이던 그는 시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날짜와 정윤희의 장례 예약 날짜가 일치했어요. 소연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죽음을, 그리고 그날 자신이 이 장례식장에 오게 될 것을. 테이블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그날 날 내쫓았던 그 집에서 이번엔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손에 꽉 쥐었어요. 자신이 맨몸으로 내쫓았던 여자가 다시 돌아와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품위 있게 배웅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불빛 하나만 남은 채 남편은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소연에게서 빼앗았던 존엄성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그녀가 완벽하게 되찾아간 것이죠. 남편은 맨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소연의 순수한 미소, 착한 마음씨,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쏟았던 진심 어린 사랑.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이기심과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으로 파괴해버렸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어머니의 사진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사랑의 가치를,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무게를. 바깥에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소연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소연이 아닌 정윤희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환의 끝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소연뿐이었어요. 남편의 손에서 흰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재산도 가족도 그리고 한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도. 남은 것은 후회와 고독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만이 그의 텅 빈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